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비대위원 대행 체제를 두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경선 지역인 경기 서울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졌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막판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코스모스가 피고 올해 첫 벼베기도 시작되는 등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혼란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오늘 하루 종일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우선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당장 지도부를 어떤 형식으로 꾸려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더욱이 당내 싸움으로 정당사의 유례가 없는 위기를 초래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도 고민일 겁니다. 지금도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병준 기자, 의원총회가 4시쯤 시작된 걸로 아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3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회의장 안에는 70여 명의 의원들이 모여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대신할지, 또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지와 같은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의 비상 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당원 개정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무를 정지당한 주호영 위원장은 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별도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2시 30분쯤 비대위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데 이어서 오후 3시부터는 중진 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요. 여러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 대행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권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쏠리는 기류입니다. 여러 당 관계자들을 통해 회의장 내부 상황을 들어봤는데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다수 의원들이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책임이 큰 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비대위 해체와 새 원내 지도부 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법원 결정과 민심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비대위 유지의 명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비책 없이 원내 지도부가 물러날 경우 비대위나 최고위 모두 구성과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선산이 있는 경북 칠곡에 머물며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틀을 유지할 경우엔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권성동 비대위 체제를 반대하며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신유만 기자가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경북 칠곡의 조상 묘소를 찾아 큰절을 합니다. 이 전 대표의 SNS엔 오랜 세월 집안이 터를 잡고 산 곳이라며 당분간 칠곡에서 책을 쓰겠다는 글도 실렸습니다. 가처분 결정 직후 자맹을 예고했던 이 전 대표는 어젯밤 보수 정당을 바꿀 수 있다며 당원 가입 독려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비대위 유지 입장에 대해선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가 유지될 경우 각 위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지도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의원총회 자체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비판하면서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최고위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권 원내대표와 이 전 대표의 동반 사퇴를 주장하면서 가처분 이의 신청과 항고도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을 향한 대립각을 이어가는 가운데 추가 법정 다툼과 정면 충돌도 예견되는 기류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여당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대통령실 역시 적잖이 당혹스러울 텐데 개편 기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2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기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후속 조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근 한 수석실에서만 2, 3급 직원 3명에 대한 인사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급 이하 직원들 중 일부도 추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 업무 기술서를 받은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인사 개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 수석실에서 최근 A 비서관실의 2급 선임 행정관과 행정관, B 비서관실의 행정관 1명에 대한 사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치나 부서 이동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을 받던 한 인사는 행정관 임용 절차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돼 있고 실천에 이르고 있는가, 국민의 신뢰받을 수 있는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업무 기술서를 평가해 조직 정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은 모레 보안사고 위반 논란을 빚은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법원의 가처분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에 여권 전체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또 예상되는지 정치부 홍현주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먼저 비대위 존속 얘기부터 얘기를 해보죠. 사실 이제 법원의 결정이 비대위 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비대위 체제 자체는 유지가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전해진 국민의힘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의총에서 대다수 중진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안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대위는 유지하되 주호영 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끌도록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 징계 직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것처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돼서 기존에 임명된 이 비대위원들과 비대위원회를 함께 운영하는 안이 거론됩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수습하기에는 이게 명분이 과연 있냐 이런 반론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번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를 되짚어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직후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를 노출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권 원내대표가 당 내용의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건데, 그래서 반대편인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시나리오가 최고위 복원입니다. 법원이 비대위 출범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존속 근거를 잃었다고 보고 이전 체제인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대위 존속 여부를 이 최고위 해산 여부도 치열한 논쟁이 있는 만큼 최고위 체제까지 되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대위 체제는 유지를 하되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는 것,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제3의 방안으로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든 또 다른 형태의 지도부든 맡긴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여권 일각에서는 대선 당시 선대위에서 소방수 역할을 했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로 복귀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아무리 당이 비상이라고 해도 행정부의 장관을 그런 식으로 데려오기는 어렵다는 반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정말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당 안팎에서 여러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준석 전 대표와 뭔가를 해소를 해야 풀리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 권 원내대표와 같은 친윤 그룹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추가 징계 의견이나 이번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판사를 문제 삼는 등의 주장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여론 반발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중하자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예, 대통령실도 뭐 지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직전에 우리 홍영주 기자 단독 보도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보도 내용과
이번 법원 결정과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까? 연관성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린 수석실의 경우 최근 여권 상황에 책임을 물어서 교체된 것처럼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니까 휴가 복귀 직후 윤 대통령이 꼼꼼하게 변화를 주겠다라고 한 일환이지 이 최근 여권 흐름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2급 이하 전 직원으로부터 업무 기술서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 조치가 있던 수석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찍 기술서를 받아서 평가가 끝난 것이라고 하고요. 다른 수석실의 경우 추후 추가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대표 최종 선출을 하루 앞둔 민주당은 마지막 순회 경선과 수도권 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변 없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경선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경기도와 서울 지역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이재명 후보가 순회 경선 마지막 날인 오늘도 압도적 지지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80.21%를, 서울에서 75.61%를 득표했는데 이 후보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78.22%로 박용진 후보와는 56.44%포인트 차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에서 한 후보가 80%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은 건 이재명 후보가 처음입니다. 2년 전 당시 이낙연 후보가 60%대를, 7년 전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40% 정도를 얻은 것과도 비교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평균 권리당원 투표율이 37.09%에 그치면서 경선 결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고민도 적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선에서 사당화 논란과 낮은 투표율을 의식한 듯 통합을 강조했고, 박용진 후보는 어제 의결된 당원 개정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어서 갈등과 균열을 최소화하고 서로 다름이라는 것이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와 친한 사람들만 따로 하는 패권주의, 끼리끼리 정치를 배격해야 됩니다. 이 당 대표와 달리 최고위원 선거는 막판까지 순위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선권에 고민정 후보를 빼면 이 사실상 친 이재명계가 포진한 상황입니다. 6위를 기록한 비이재명계 송갑석 후보와 친명계 서영교 후보가 접전 중인데 막판 변수는 30%가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모든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향 킨텍스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이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검찰의 이재명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죠. 검찰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송민선 기자가 검찰의 쌍방울 수사에 맞춰봤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혐의 수사는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자료를 넘기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계열사 간 자금 교환이 지나치게 잦고 계열사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단기 대여금이 200억 원이 넘는다는 데 주목합니다. 대여금의 액수가 크다거나 횟수가 이제 여러 차례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법에 저촉될 손실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어딘가로 빼돌려졌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입니다. 최근 쌍방울 본사 전환사채 50억 원어치를 인수한 K사 대표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했는데 K사가 페이퍼 컴퍼니인 정황이 드러나 자금 흐름에 의문이 더해집니다. 더욱이 쌍방울 수사는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 의원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자비로 변호사비를 냈다고 밝혔지만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쌍방울 측이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따로 꾸려온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을 최근 통합했습니다. 또한 쌍방울 본사를 4차례 압수수색하고 쌍방울 그룹 전현직 대표들이 태국에 있는 것을 파악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고발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어느덧 다음 달 9일.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밝혀줄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검찰의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잭슨홀 미팅에 특히 이곳에서 연설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입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월 의장은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가 자세한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7월 미국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1%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 급등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반색했지만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달 연속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도 또 한 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겁니다. While the lower inflation readings for July are certainly welcome, a single month's improvement falls far short of what the committee will need to see before we a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8분 50초 연설 동안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45차례나 언급하며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갈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They will also bring some pain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These are the unfortunate costs of reducing inflation. But a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ar greater pain.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강경 발언에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이미 초강세인 달러 가치가 더 오를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 언론들은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파월의 발언에 주목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진단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4번 연속 금리를 올렸던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국내 경기 전망은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준이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 한미 간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역전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출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우리도 금리를 크게 올리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합니다. 금리를 생각보다 좀 빨리 올리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가계부채라는 내관을 건드려서 소비가 침체되고요. 통화 긴축도 문제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리 기업들에겐 부담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무역 수지는 넉 달째 적자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올해 폭염과 예상 못한 장마 등 기후 변화도 우리 경제에는 악재입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널뛰면서 9월 말로 예상된 물가 정점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도 낮췄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내외에서 몰아치는 악재로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악재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안 오른 게 없다지만 연초에 올랐던 시멘트 가격은 반년 만에 또 오를 조짐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김충년 기자입니다. 최근 공사가 중단됐었던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입니다.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값 폭등으로 공사비도 오르자 이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시멘트 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2월 한 번 가격을 올렸던 시멘트 업계는 다음 달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한일 시멘트는 톤당 92,200원에서 106,000원으로 약 15%를, 한라 시멘트와 성신양해 등도 13~14%가량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주 원료인 유연탄 값이 폭등한 데다 해상 물류비도 뛰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시멘트를 건설 현장에 공급하는 레미콘 업체들은 즉각 반발합니다. 지난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시멘트 값이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뛴다는 겁니다. 유연탄 값이 올라가더라. 호주산 시멘트가 400불까지 올라갔다. 그게 사실은 올 2월 달에 레미콘 시멘트 단가 인상할 때 그게 다 반영된 거라. 건설사들도 불안합니다. 레미콘 업체들이 셧다운까지 예고해 공사의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주택 분양가마저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살갗에 부딪힌 바람이 꽤 선선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도 가을 정취가 느껴졌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고 올해 첫 벼베기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가을 문턱에 들어선 풍경을 하동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황금빛 들녘 사이로 콤바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포대마다 잘 익은 벼 나란히 수북히 쌓입니다. 강원 양구에서는 올해 첫 벼베기가 시작됐습니다. 분홍빛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한여름 활짝 폈던 해바라기는 아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 정원에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한데 어우러져 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알고 있었는데 코스모스가 있을지 몰랐어요. 네, 문득 코스모스 보니까 가을인가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그림 그리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한풀 꺾인 무더위에 쌀쌀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여름에서 갑자기 가을로 변하니까 조금 쌀쌀하고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서울 남산공원도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시민들은 선선한 날씨 속에서 산책을 하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바람 쐬러 나왔고 풀냄새 맡고 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한강 야시장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때마침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에 모여 먹고 체험하며 즐겼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가 출출해지는 저녁 시간. 푸드트럭 앞 곳곳에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음식을 받을 수 있지만 한 입 베어물기 전 인증사진부터 찍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중단됐던 서울 한강 달빛 야시장이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곳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은 이렇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금요일 저녁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습니다. 푸드트럭이나 즐길 거리도 많고 경치도 더 예뻐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액세서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반지 만들러 왔어요. 좋아요. 사람 많고 이제 축제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코로나 풀린 것 같은. 3355 즐거운 추억도 함께 남깁니다. 오랜만에 사람 많은 기운을 느껴서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무지개 분수 오면서 인생샷 남기고 가겠습니다. 상인들은 연간 300만 명 이상 찾았던 인기 야간 축제 부활을 반겼습니다. 많은 시민들 만나고 이제 체험하는 거를 겪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신나는 것 같아요. 길었던 무더위마저 때마침 한풀 꺾이면서 시민들은 즐거운 주말밤 활기를 만끽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국내에서 만든 첫 백신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주부터는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기존 백신 종류이고 변이를 겨냥한 개량 백신은 다음 주에 접종 계획이 나옵니다. 개량 백신을 기다리는 게 좋을지 4차 접종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박재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1. 질병청과 계약한 1,000만 회분 가운데 1차로 61만 회분이 어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통 전 국가가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통과한 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중에 유통돼 우선 1, 2차 접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스터샷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스터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용 개량 백신도 다음 달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식약처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사전 검토 중인데 접종 계획은 다음 주 발표됩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개량 백신을 기다리기보다 4차 접종을 서두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기존 백신을 지금 접종하면 겨울까지 면역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고위험군들, 60세 이상, 그다음에 60세 미만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그분들은 4차 접종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신규 확진자는 9만 명대로 내려오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위중증 환자는 579명으로 재유행 이후 최다 규모입니다.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중증 병상 입원 적절성 여부를 더욱 엄격히 평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동물에게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제주에서 화살에 맞은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전북에선 주인의 목숨을 구해 유명세를 탔던 복순이가 흉기 테러를 당했습니다.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강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견 몸 한가운데 빨간 물체가 박혀 있습니다. 길이 70cm짜리 양궁용 화살입니다. 어제 아침 9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에서 화살에 맞은 개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활을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지나가는 건 있는데 그 후로 어디로 가는 것도 안 나오고 견주를 찾아야 또 범인도 추적할 건데. 지난 23일 전북 정읍의 한 상가에서는 묶여있던 개가 흉기 테러를 당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살렸던 반려견 복순이입니다. 견주가 비용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면서 복순이는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그런데 복순이의 사체는 한 보신탕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물어줬다고 거짓말했는데 너무 비정하죠. 주인은 정말 너무 비정한. 같은 날 강릉에서는 많지 않은 70대 이웃이 4살짜리 반려견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차례 던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진탕으로 해서 이제 죽으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도 하고. 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4,200여 명. 하지만 구속 기소된 사람은 4명에 불과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인기가요의 배경으로 유명한 해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인구의 절반인 70대 이상 노인들이 평생을 지킨 고향에서 쫓겨날 처지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백사장이 펼쳐지고 맞닿은 산자락에는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기가요의 배경으로 알려진 전남 여수 만흥 마을인데 마을 곳곳에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LH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날 처지라고 반발합니다. 평생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개발 계획으로 이렇게 LH에다 떠넘겨가지고 자기 집 뺏기고 세입자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여수시와 LH는 지난 2019년 3,300억 원을 투입해 이곳 만흥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흥지구 개발에 따라 이 마을에서만 주택 130여 세대가 철거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70살 이상 노인들입니다. 노인네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못 가. 어디로 갈 거예요?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마을 발전과 보상을 기대하며 개발에 찬성합니다. 집을 안 가지고 새로 사는 부분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지금도 개발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택 3,000세대가 들어설 만흥지구의 완공 시점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밤바다의 낭만을 간직했던 해변 마을이 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이제는 우려 수준에 그칠 정도가 아닙니다. 외신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볼 정도인데 저출생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또 왜 갈수록 악화되는지 경제부 김혜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아이 1명도 안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여성 한 명이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한 명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출생의 심각성은 출생아 수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알아보기 쉽게 유명인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출생아 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네. 1세대 걸그룹이었던 이효리가 태어났던 1979년에는 출생아 수가 86만 명을 넘겼습니다. 10년 정도 뒤인 소녀시대 유나가 태어났을 때는 64만 명, 요즘 인기인 아이브 장원영이 태어난 2004년에는 47만 명 선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2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겁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라고 말씀했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 0명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외신에서는 한국 여성들이 출산 파업을 하고 있다. 이번 세기 말에는 인구 절반이 줄 것이라고 진단할 정도였습니다. 네. 실제 이미 지난해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감소세에 진입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이야기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학교도 많이 사라지겠어요? 네,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도 크게 줄었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이미 3,000곳 넘게 문을 닫았고 서울에서도 처음 학생 수가 부족해서 일반고가 폐교를 결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학교뿐 아니라 웨딩홀이나 산부인과 등도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네, 외신들도 비싼 집값과 높은 생활비를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진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2배 정도 뛰었습니다. 네.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결혼은 물론이고 출산은 더욱 엄두도 안 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출산 이전에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비혼 선언도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흔히 결혼 정년기로 꼽는 만 34살 남성 기준으로 100명 중 70명은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여성도 절반 넘게 미혼입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면은 또 자연스럽게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질 테죠.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현재 800만 명대인 65세 이상 인구는 2070년에는 1,7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지금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21명 정도를 부양하는데 2070년에는 노인 10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겁니다. 예.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경제 성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도 내놓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효과가 없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주거 비용이나 교육비, 양육 부담을 줄이지 않는 한 저출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분석합니다. 예. 기존엔 지원금을 주는 것과 같이 일회성 지원에 많이 그치고 있는데요. 이런 접근으론 요즘 세대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다 엮여 있어서 이제 하나씩 실타래를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이 전쟁으로 인한 사고로 재앙을 맞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초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시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격으로 한때 멈췄던 원전은 재가동됐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폭격으로 일시 중단됐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전력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전력망에서 분리됐던 원자로 2개가 다시 연결된 겁니다. 원전 사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빠른 시찰을 촉구했습니다. Так важливо, щоб місія МАГАТЕ прибула на станцію якнайшвидше і допомогла тримати АЕС під українським контроле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전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게 서로의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시찰에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자포리자 원전에 시찰단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Soon, Kyiv accepts it, Moscow accepts it. We need to go, and we are going to be there, hopefully, very, very soon.
시찰단은 원전 내부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인데 자포리자 원전 관계자는 안전 문제가 많아 해결하려면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사퇴는 없다입니다. 네. 의도했든 안 했든 지금 집권 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그 옆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진입니다. 근데 사퇴는 없다.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당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향한 사퇴 압박에 나온 반응인데요. 네. 사퇴는 없다. 그런데 이 전 대표 말고도 또 다른 보수정당 대표가 10여 년 전에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지도부가 함께 동반 사퇴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했고 사퇴하고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함께 사퇴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고 22만의 당원에 의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10여 년 전이면은 한나라당 대표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한나라당에서 보신 것처럼 최고위원 3명이 동반 사퇴를 하면서 당대표까지 사퇴를 요구받았던 모습, 그리고 선출된 대표란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거부했던 거, 모든 게 이 전 대표의 최근 행보와 비슷해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결국 당 대표가 사퇴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당시에는 좀 거부를 했었는데 이틀 뒤에는 결국에는 물러나고 비대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이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이때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시장은 총선을 한번 낙선하고 이후에 경남지사 당선되면서 정계에 복귀했는데 이런 경험과 인연 때문인지 홍 시장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를 향해서 차분히 사퇴를 정리하고 누명을 벗기 위한 사법적인 절차에만 집중해라.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와라. 세월 참 많이 남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한바탕 살풀이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처럼 이준석 전 대표도 사퇴를 해야 이 당의 비상 상황이 극복이 된다. 뭐 이런 말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당시에 홍준표 지도부는 디도스 사태와 같은 정치적인 논란에 당이 위기를 맞으면서 물러난 건데 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가 당 윤리위의 징계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네. 이 정치적 판단으로는 당을 위해서 물러나겠다는 수로 미래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자칫 그런 선의를 보였다가는 자신의 사건 수사 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방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선뜻 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평소에 게이머처럼 승부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상 특별한 계기 없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도 우세합니다. 네, 홍 시장의 생각도 참 궁금한데요. 연락이 닿았습니까? 네, 오늘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예. 이 홍 시장이 당시에 본인의 한나라당 대표 사퇴에 대해서 누가 설득해서 한 게 아니다. 나 스스로 더러워서 나간 것이다. 라고 했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몸 아니냐면서 동반 퇴진이 맞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사퇴는 없다의 느낌표는 정치의 실종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당이 집권 석 달여 만에 이렇게 당의 운명을 사법부에, 그것도 본소송이 아닌 가처분 결과에 맡기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진정한 정치력으로 해결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현 여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철새인가 까마귀인가? 예. 국민권익위원회 외경이 보입니다. 지금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새, 까마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며칠 전에 이 권익위 내부망 게시판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 글이 올라왔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내용을 좀 다시 보시면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전 위원장을 향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란 말이 처세에 이용되고 버려지고 있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도 이후에 그 내부망에 다시 한번 직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논쟁이요? 네.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까마귀와 철새가 등장을 한 건데요. 예. 한 직원이 권익위가 오염됐다면서 감사를 요청한 철새, 혹은 우리 내부망의 글을 언론에 알린 까마귀, 이들 중에서 갈라치기 한 게 누구냐면서 다른 직원들을 철새와 까마귀라고 칭한 겁니다. 사실상 전현희 위원장을 옹호하는 입장이 나온 건데요. 댓글에서는 제보자가 누군지 왜 궁금하냐, 권익위는 이미 만신창이로 갈갈이 찢겼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쟁이 이어진 겁니다. 물론 일부 직원의 글과 댓글로 그 권익위 전체의 분위기를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내부에서는 전 정권의 전현희 위원장이 현 정권까지도 직을 이어가는 거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좀 엇갈린 그런 반응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사실 이 글이 올라온 게시판이 익명 게시판이기는 한데요. 예. 업무 메일과 연동이 된 그런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 거의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는 게시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상급자, 그것도 위원장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온 자체가 심상치 않은 내부 분위기를 보여준 거다, 이런 전언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철새인가 까마귀인가의 느낌표는 공정했다면으로 하겠습니다. 네. 전현희 위원장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인 임기 중에도 이재명 의원이나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해서 편파성 시비가 있는 결정이 여러 번 나와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와 같은 기관에는 가급적 기관장으로 정치인은 배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도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네. 이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가을 기온이 느껴집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쌀쌀하게까지 느껴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안동은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과 청주는 1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청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옷차림 선택하실 때 큰 일교차를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다만 세차 계획하신다면 조금 미루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다음 주 초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비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게 됩니다.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우리는 코로나로 지긋지긋한 비상시국을 지내왔고 앞서 따져봤던 출산율은 너무 낮아서 물가와 금리는 너무 올라서 비상입니다. 그리고 국회도 주요 정당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비상상황이죠. 제1야당은 내일이면 비상시국을 마감하는데 집권 여당은 지금부터가 진짜 비상입니다. 유도했는지 진짜였는지 어쨌든 생겨난 비상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만든 비대위 체제마저 휘청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은 무한. 연천회를 마치고 결의한 이 말이 마치 지금의 사태를 예견한 듯 절묘합니다. 사회 곳곳의 비상 상황을 잘 정리해서 국민 삶을 안정되게 해줘야 할 정치가 가장 비상이니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